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근대 태동기 사회예요. 사회. 자, 사회사를 갈 건데 사회사는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랑 그 다음에 향촌, 그 다음에 가족질서 요 얘기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학, 동학 그리고 19세기 밀란. 그래서 사회사는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제가 두 개로 나눴는데 일단 요 단원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최근에만 한능검에서는 거의 좀 시험에 좀 안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는 요 주제 말고 테마 40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신분제의 변화.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외란이 끝나고 나서 정부가 그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공명첩 납속책. 그래서 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 주고 판 거예요. 이러면서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양반의 숫자는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 양반층 안에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일당 전제와 추세가 심해지고 그리고 19세기 정도가 되면 아예 세도 가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얻은 그러니까 서울의 명무가 몇 개가 연대를 해서 권력 전체를 장악하는 비정상적 정치 형태가 출현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양반 안에서도 권력을 잡은 이 벌열 양반 또는 권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되냐면 향반 또는 몰락 양반, 잔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양반이 아니라 양반 안에서도 이렇게 계층 분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양반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서얼, 중인.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양반층의 변화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얼과 중인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얼이 중요해요. 여러분 서얼 앞에 우리가 조선에서 했던 얘기야. 조선의 신분계층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서얼과 중인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인은 항상 넓은 의미의 중인 그러면 서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좁은 의미의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들.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공명첩 납속책 요걸 이제 정부가 팔아서 이걸로 양반을 돈 주고 산다 그랬잖아. 거기에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잖아. 그리고 얘들 막 가출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홍길동전에서 보셨죠? 막 아버지 하지 못, 어머니, 형이라 막 집 나가고 애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뭐 이제 돈들은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을 위해서 그냥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혜택을 초기에는 서울들이 제일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청요직 진출 허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청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영종조가 서울에 대한 차별을 별로 안 하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정조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예 규장각 검소관 당시에 가장 핵심 요직, 청요직인데 여기에 그냥 서울들을 막 쓰잖아. 그래서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 그쵸? 뭐 이런 인물들. 그러다가 나중에 철종 때 19세기에 아예 신해호통이라 그래서 청요직이 완전히 뚫려요. 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자극을 받았냐면 중인들이 자극받은 거야. 그러니까 중인들은 뭐 우리 삐까삐까인데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중인이 더 나았잖아. 왜냐면 중인은 문과 볼 수 있잖아요. 서울은 문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아예 법제적으로 문과 금지잖아요. 문과 응시 금지. 그죠? 그런데 문과 응시를 하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 요직까지 진출하게 돼요. 그런데 중인들은 만약에 문과를 합격하잖아요. 그래도 어디로 가냐면 보통 교서관 같은 데 많이 보냈어요. 교서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앙정부 부처 중에 출판업 하는데 그러니까 평생 그냥 출판사에 있다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예문관 그 다음에 규장각 이런 데는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가 그러니까 양반님들 자식들만 가는 곳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중인들이 이게 서울이 뚫리는 걸 보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야, 우리도 뚫어달라. 그래서 소초운동을 합니다. 결론,
실패.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잘 보세요. 서울이 원래 중인보다 못했잖아. 조선 전기에는. 근데 역전한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요거 비교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후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이거는 실패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하냐면 시사가 뭐냐면 글짓기 동호회예요. 글짓기 모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문학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네들 사대부라고 하는데 양반 사대부라고 하는데 우리의 글을 좀 봐라. 우리도 니네만큼 공부했고 우리도 너희들만큼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 위항문학, 이항문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위항인, 이항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중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왜 이렇게 잘 풀어져? 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중인문학이죠. 중인문학. 됐죠? 자, 그리고 특히 여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대외 무역에 종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막 청나라를 갔다 온다든가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을 막 만나고 그 다음에 막 일본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 조선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 교역 이런 데 많이 관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는 역관들도 생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간계층의 변화. 자, 이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되게 간단해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상민. 자, 조선 후기에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함께 좀 돈을 좀 벌었던 우리가 앞에서도 했죠. 이항법 실시 이후에 광작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거기 살아남은 자육농의 일부는 이렇게 분홍층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본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주가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분홍층들이 또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공명첩 옆에 사진 있죠? 공명첩이 뭐냐면 관직 임명장이야. 그런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공명, 이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부로부터 상을 받고 싶는데 그 상장을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상장에 이름이 없어. 상장을 내가 산 다음에 거기다 내 이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정부로부터 상 받은 거죠. 이게 공명첩이에요. 그래서 납속, 공명을 통해서 납속은 정부에 일정한 돈을 내는 거야. 근데 이거 뭐 마찬가지지 뭐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돈 내고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족보매입.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뭐 불법, 탈법, 뭐 여러 가지 합법, 뭐 별의별 방법들이 다 동원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신분을 상승시켜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반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 그리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분제 동요라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조선전기 사회사 할 때 여러분 그 이 그래프 기억나세요? 요 피라미드? 그쵸? 그래서 뭐 양천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반과 중인을 나누면 반상제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18세기 특히 19세기에 심하거든요. 19세기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니실 때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삼각형이 역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계층이 뭐가 되는 거야? 가장 많은 계층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반이 제일 많아. 그래서 대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호적에 기록된 자 중에 남자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양반이에요. 옆 동네 울산 같은 데 가면 울산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뭐 1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65명이 양반이야. 그러니까 양반이 가장 다수가 되는 거죠. 이게 신분제 동요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시비가 붙거나 이렇게 싸우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이 새끼 저 새끼 그거는 맨 마지막 가장 막장이고 그 전에 아니 이 양반이 아니 저 양반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길을 다니다가 시비가 붙잖아? 그러면 다 양반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상민이 더 귀해진 거죠. 양반이 제일 많은 거야. 전 인구의 60% 70%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은 양반이 아니에요. 당신은 상민이에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왜냐면 다 양반인데 너만 양반이 아니잖아. 그래서 18, 19세기에 만들어지는 욕이 뭐냐면 쌍놈이라는 욕이야.
원래 쌍놈은 잘 생각해 보시면 놈이 그 놈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상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상민이 가장 흔한 사람인데 뭐가 욕이야? 욕이야. 18, 19세기는 욕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신분제의 동요. 됐죠? 네. 요것만 자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얘기 없죠. 그 다음에 천민. 대부분 이제 그 노비들인데 군공이나 납속을 통해서 신분 상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납속체 얘기했잖아요. 이 납속이요. 이게 서얼이나 농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 노비도 됩니다. 노비도 납속을 통해서 양반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됐죠? 여러분 특히 외고 노비 같은 경우에는 막 재산 축적하는 노비들도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도망가는 거야. 이게 도망이 가능한 게 조선 후기에 제가 지난번에 정조할 때 그래서 노비 추세법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이게 도망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농업 중심의 사회는요. 여러분 사회 유동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도망가도 숨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사회 유동성이 커지고 상업이 발달하잖아. 그럼 물류 유통이 많아지죠. 그런데 물류 유통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인간들이 많아. 그러니까 노비들 입장에서도 이게 도망갈 만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도망노비들도 증가해.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노비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노비 종목법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 했죠. 영조 때. 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노비는 일천직천인데 자, 영조 이후에는 자, 노비의 신분은 누구를 따른다? 엄마를 따른다. 그래서 원래는 엄마든 아빠든 한쪽만 노비 피가 섞여 있으면 일천직천에 의해서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노비인데 어머니가 양인이야. 요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저는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양인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노비의 숫자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순조 때, 이것도 지난번에 했네요. 원래 정조가 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공노비 6만 6천 명을 다 해방시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노비도 점점 귀해지는 거야.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자, 향촌질서 갈게요. 자, 배경. 자, 배경은 경제력의 약파로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고 분홍은 그래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향촌사회 주도권을 놓고 구우 세력과 새롭게 등장한 신흥 세력 이 둘 간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향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돼요. 이쪽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분제가 무너졌다, 양반이 나와 이제 많아졌다, 그 창촌사회에 뭐 싸움이 벌어진다, 그럼 이거 다 조선 후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구향, 그러니까 기존 양반. 되죠? 원래부터 양반. 자, 그래서 구 양반이랑 뉴 양반. 그래서 분홍층. 근데 여기는 분홍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상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인 중에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뭐 양반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뭐 일명 이거 노비도 있다고 그랬죠, 이 안에는. 그래서 향촌사회 주도권을 놓고 붙은 거야. 자, 요 과정에서 향회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홍들이 더 많이 승리해요. 왜 그러냐면 분홍이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분홍 중에는 경제력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양반이 쪽수루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신양들이 향회를 장악할 경우에 이들은 실제로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령이나 향리와 같은 관권과 결탁해요. 그죠? 그러면서 지방사회에 가면 수령과 향리들의 권한이 더 커져. 그래서 조선 후기에 특히 18, 19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탐관 오리들의 횡포, 이 지방관들의 횡포가 되게 심해지는 이유가 이런 견제 세력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새롭게 향회를 장악하고 새로운 향촌사회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신앙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다음 주에 제가 동작구청장이랑 점심 식사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나 서울시장 만날지도 몰라. 보세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당신들 동작구청장이 누군지는 알아? 서울시장이랑 말이라도 한마디 나눠봤어? 근데 나 다음 달에 만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다음 주에는 바로 동작구청장이랑 밥 먹는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냥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 동네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의무를 지거나 뭐 그런 걸로 그걸 왜 생각해? 그게 뭐가 필요해?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분홍층들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냥 졸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농사 짓고 땅 갖고 있다가 여기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그냥 아버지가 농사 지었던 거 그냥 물려받았는데 그냥 땅값이 올라서 그냥 400억이 된 거야. 그냥 800억이 된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농사 짓는 농부였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졸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향회가 원래는 이게 그 향초사회 제지사족들의 모임이잖아. 이 사람들이 원래 수령을 좀 견제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러시면 안 된다. 농민들 힘드니까 왜 자꾸 추가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까? 농민들 왜 자꾸 이렇게 부역에 심하게 동원합니까? 이런 거 말려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딴 거 없어. 그래서 세금 부과할 때 수령이 세금 부과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향후의 신양들은 뭐 개념이 없잖아요. 수령이 하고 싶대잖아. 동작구청장님께서 하고 싶대잖아. 그러면 하셔야죠. 저 노민들이 해야 될 할 게 뭐 있어. 이제 쟤네들이 뭐 세금이나 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가족질서. 얘는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요거는 얘도 이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가장 기본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의 전통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가살이의 전통이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홈그라운드에 이점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조선후기가 되면 바뀝니다. 일단 친형제도가 정착돼요. 친형.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남자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부인은 남자 집 귀신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친정엄마 함부로 만나러 가면 안 돼요. 됐죠? 됐죠?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 집에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차별의 논리가 심화되는 게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성리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가 보편화되거든. 성리학이 철저하게 차별의 학문이잖아. 앞에서 우리 차별 얘기했었죠. 이존, 기비. 그게 인간의 성별에 들어오면 남존, 여비가 되는 거야. 남자만이 존귀한 것이고 여자는 비천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시각이 팽배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리학이 철저하게 차별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아들이면 무조건 다 중요하냐? 아니야. 아들 중에도 장자만이 진짜 큰아들만이.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비천한 거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장자만 우대해요. 제사도 누가 지내냐? 무조건 장자가 지냅니다. 그래서 이걸 장자봉양의 원칙이라 그래.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게 제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자식이 제사를 독점한다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내가 계속 모신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장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18, 19세기 막 뒤로 넘어가면 재산 상속에서도 거의 큰아들이 몰빵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조선 전기 고려 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제가 자식이 5이에요. 아들이 3이고 딸이 2이야. 그러면 고려 시대에는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n분의 1이야. 그래서 20, 20, 20, 20, 20. 이게 기본입니다. 됐죠?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달라져요. 일단 여자 2. 딸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그래서 시집 보내면 끝이야. 그래서 둘은 상속 한 푼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들 3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세 아들이 상속을 3분의 1씩 하느냐? 아닙니다. 큰아들에게 몰빵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거의 부모의 재산의 80에서 90%까지도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이 5%, 10%, 5%, 10%, 뭐 이런 식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양자도 입양해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는 것도 보편화돼. 야, 그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잔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들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딸만 넷이야. 내가 딸딸이 아빠야. 딸만 넷이야. 근데 바깥에서 양자를 드리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 뭐 딸 지금 이건 뭐 내 자식 아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자를 드리는 이게 조선 후기에 이것도 본격적으로 정착돼요. 일반화됩니다. 그 다음에 족부 편찬도 무조건 부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첩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처첩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도 이게 왜 생기냐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저희가 앞에서 바로 앞 시간에 조선의 사회계층 할 때 서얼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서얼들이 송총운동하고 이러면서 과거도 응시할 수 있게 되고 아예 청유지까지 막 밀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철종 태 호통받았다.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앞에서 했잖아요. 바로 앞 강의에서.
그 서울 문제도 왜 생기냐면 여러분 조선 전기까지 처가살이가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첩을 뜬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자인데 남편인데 당신들이 결혼을 결혼을 했는데 지금 여자네 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해. 여러분 첩을 어떻게 드립니까? 첩 드리려면 누구랑 단판 줘야 돼? 장인어른이랑 단판 줘야 되잖아요. 내 장인한테 첩 얘기하는 순간 장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날 그 자리에서 파묻을걸? 그러니까 첩이라는 건 왕족 또는 아주 최고층 귀족들 중에 정말 소수의 얘기야. 그러니까 첩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친형제도가 정착되죠. 그럼 이제 남자가 홈그라운드가 됐지.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여자를 우리 집에 완전히 들여놓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잖아. 우리 집 밖으로 못 나가잖아. 그래야 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조선 전기에는 왜 서울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 사회적 문제가 안 생기냐면 첩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몇몇이 차별을 받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희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 양반들 사이에서는 첩문화가 보편화돼요. 그러니까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첩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울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서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선 후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혼인 가족 문제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40번째 주제로 갈게요. 자, 테마 40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 후기 사회 변형.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상의 대두. 그래서 첫 번째, 서학과 동학. 됐죠? 그래서 천주교와 동학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밀란 얘기할 거야. 밀란.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좀 중요도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천주교가 시험에 좀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홍경래에 난 진주밀란이 나와요.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천주교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되냐면, 17세기에 청나라를 다녀왔던 사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이징에 그 천주교 그러니까 성당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천주당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다녀왔던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서, 성경 이런 것들이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냥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만 보면 그냥 맨날 막 읽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그냥 구약 신약.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는데 그렇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성경 좀 오래 1년 동안 1회독 한번 해봐라, 한번 읽어봐라. 그래도 교인들 엄청 안 읽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물론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남인학자들이 막 성서를 읽는 거예요. 됐죠? 막 1회독, 2회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런 거 막 너무 잘 외우지. 원래 족보 잘 외우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다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회독을 하다가 신앙이 생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문으로 수용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다 적어볼게요. 자, 18세기가 되면 이제 신앙으로 수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세례자가 이승훈이거든요. 이 세례받겠다는 사람까지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서양 선교사들이 특히 이제 서양 역사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이제 새로운 종파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로마 캐톨릭 쪽에서 이 동양 쪽으로 선교사들을 아주 전투적으로 파송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에스파냐의 로욜라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예수회라는 선교 집단이 있어요. 아주 전투적이고 최고의 석학들을 이거 나 어디서 한 것 같아. 이게 뭐 할 때 했죠? 기억나요? 아담샬 그리고 마테오 리치. 이거 뒤에 문화사회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와요. 그리고 일본에도 보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좀 기분이 많이 나쁜데 우리한테만 안 보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선교사라는 것 자체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남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성서를 막 읽다가 신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동아시아를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우리처럼 기독교가 센 나라가 있나? 그러니까 한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잖아요. 한국인들은 무교의 특성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야.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가능한 거예요. 원래 대다수의 문명권에서는요, 종교를 선택한다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종교는 그냥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 세계에 태어나면 그냥 내 종교가 이슬람이 되는 거고, 캐톨릭 세계에서 내가 그냥 태어나면 내 종교가 캐톨릭이 되는 거지, 거기서 집안이 다 캐톨릭인데 나 혼자 뭐 이슬람교를 믿겠다 선택을 한다? 여러분 그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원래 세계 전쟁사에서도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원래 양쪽 중에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나요,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도 안 한 거야.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발적 수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선교사에서도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이 지금도 기독교가 되게 세잖아. 여러분 일본 가면 기독교 없어요, 진짜. 걔네들 다 신사잖아. 일본 여러분 귀신의 나라잖아. 걔네들 귀신 엄청 많잖아요. 지네들이 믿는 귀신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 다음에 중국. 여러분 중국 요새 기독교 조금 생긴다는데 여러분 중국도 별로 기독교가 힘을 못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한국은 그런 면에서 특이하지. 아니 필리핀 같은 데는 스페인이랑 미국의 지배를 오래 받다 보니까 거의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좀 많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남아 쪽은 대부분 다 또 불교잖아. 그 다음에 말레이반도 아래쪽, 인도네시아 쪽은 전부 또 이슬람이고, 그죠? 우리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섰는데 세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냐면 아예 베이징을 가요. 베이징에 가서 프랑스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옵니다. 그렇죠? 이게 최초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처음에는 정권에서 소외됐던 경기 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으로 수용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부녀자들, 더 나아가서 서민까지 확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여러분, 조선은요, 이 평등의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철저한 차별적 세계관 위에 서 있는 철저한 차별의 나라야. 만약에 조선이 기독교를 인정하잖아? 천주교를 인정하죠? 이 평등의식을 인정하죠? 그러면 조선은 자기 부정을 해야 돼. 조선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됐죠?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자, 그래서 근데 평등의식으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 자, 그래서 트집은 제사로 잡는 거야. 의례 문제. 저들이 제사를 거부하는 건 부모와 결국 군주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악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때려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 사건 2개가 있는데 신의 박해, 신유 박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일단 첫 번째. 근데 이거 앞에서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도 되겠죠? 신의 박해는 요거 언제라 그랬어요? 정조. 요 시간 중요합니다. 신유 박해는 언제라 했어요? 여러분 정조가 몇 년에 죽어? 1800년. 아니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연도가 그냥 한번 탁 듣고 나면 머릿속에 좀 남는 연도라서. 그래서 요건 누구야? 순조 때라 그랬죠? 그 아들. 그런데 순조는 당시에 이제 11살에서 이제 막 12살 될 때고, 실제로 순조가 꼬마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왕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정순왕후 김씨가 한다 그랬잖아. 정조와 가장 사이가 좋았다. 이제 안 좋았던. 자, 그래서 이게 정조와 순조 때 생기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정조, 그 다음에 세도정찰 때 다 했어요. 자, 신의 박해는 누구 때문에 터지는 거야? 윤지충. 이게 이제 진산에서 터진 사건이라 일명 진산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걸 천주교식으로 하다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윤지충이 정치적으로 이 집안이 남인 집안이잖아. 그래서 정조와 대립하던 노론 벽파들이 이게 정치적 문제로 이걸 비화시킨 거야. 그래서 정조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사악한 무리들을 끼고 도니까 온 나라가 다 사악에 물들지 않냐 이러면서 막 정조를 공격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조가 자 윤지충이랑 권상현 정도만 사용하고 국면을 전환시켜 버렸다 그랬죠. 자 이게 뭐라고요? 신의 밖에 끝. 이거 정조편에서 다 했던 얘기야. 두 번째 순종. 자 정조 사후에 노론 벽파들이 10파. 그러니까 정조의 왕권 강화에 참여했던 남인, 소론 그리고 일부 노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특히 10파에 남인 쪽에 보면 천주교쟁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순왕 김씨가 야 이거 정조는 죽였지만 정조 아니 너무 내가 죽였다라 그랬네. 자 죽었지만 정조의 똘마니들이 남아 있잖아. 야 저것들을 어떻게 때려잡지? 그런데 건수로 천주교를 잡았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터지는 사건이 신유박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여러분 정약전은 누구냐면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 됐죠? 정약용, 정약전, 그 다음에 이승훈. 이승훈 최초의 세례자. 됐죠? 다 유배 가는데, 근데 이승훈은 유배 갔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죽여요. 여기는 사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약전은 흑산도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흑산도에 가서 그 섬에서 뭐 하겠어? 엄청 심심했나 봐. 그래서 맨날 바다에 들어가는 거야. 흑산도에 가서 마린보이가 돼요. 그래서 맨날 물고기 잡고. 그래서 어류학 백과사전을 하나 쓰는데 이게 자산어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자산어보는 몇 년 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흑백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다른 영화랑 좀 느낌도 다르죠. 그리고 뭐 인물의 내면 뭐 이런 것도 좀 잘 묘사했고 또 배우들이 연기 잘해. 아니 주연이 누구죠? 아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약용. 정약용은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엄청난 저술 활동을 해. 그래서 여러분 그 정약용의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당 전서라고 말할 때 이게 한 500권 되잖아. 500권. 그래서 엄청난 저술량이죠. 그런데 그 정약용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정조의 남자로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정약용의 저서들은 책은요. 대부분 전라도 강진 유배 시절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전부 순조입니다. 순조. 됐죠?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 황사형 백서 사건은 뭐냐면 그 이 천주교를 트집 잡아서 노론 벽파들이 이 천주교 문제로 그러니까 천주교 관련된 사람들은 막 체포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체포하고 막 그래서 막 죽이고 유배 보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당시에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그러니까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에게 그러니까 밀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백서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백서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랑 그 다음에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을 막 죽이고 박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프랑스 본국에 요청을 해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 좀 조선을 응징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천주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백서가 전달되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황사형이 이걸 써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서 가다가 이 검문검색에 걸린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체포되고 이제 이렇게 뺏어 보니까 막 이런 글이 있었던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일파만파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신유박해는 황사형 백서 사건이랑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들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동학인데 여러분 동학은 그 여기 동학은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보시죠.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뭔가 제가 컴퓨터를 옮기면서 버전이 틀어졌나 봐. 이거 내가 맞춰놨는데 뭔가 틀어졌다. 근데 여러분 그 교재에서 다 보이시죠? 네, 그냥 갈게요. 자, 동학은 어디서 더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여러분 그 요거 디테일하게 많이 안 물어보니까 조금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근현대사에 가면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동학 얘기를 다시 하게 될 거야. 거기는 엄청 잘 나와요. 시험에.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그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그러니까 영남지방 잠반 최재우가 만든 민족종교입니다. 됐죠?
그래서 1860년,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참고로 이게 어느 왕 때냐면 철종 때예요. 철종. 됐죠? 그래서 순조, 그 다음에 철종. 됐죠? 자, 철종 때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민간 신앙에다가 천주교, 교리까지 다 합쳐서 완전 짬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이 왜 저래? 최재호가 만든 뭐라고요? 학문이 아니라 민족 종교잖아. 그럼 이름이 왜 그래? 네? 이거 뭐 동학이 아니라 동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동학이에요. 그래서 동학은 이게 왜 나왔냐면 민중들 사이에서 서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동학은 이름 자체부터 기본적으로 성격이 뭘 깔고 있냐면 반회세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저 부분이 동학농민운동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계속. 자, 그 다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세가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정부에서는 뭐 이상한 애들인데 그리고 좀 무시했는데 이 동학이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세가 막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나서요. 그래서 이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호를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다. 이런 죄목을 씌워서 잡아 죽입니다. 처형을 해요. 이게 1864년인데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쓰고만 갈게요. 자, 이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종이야. 근데 당시에 고종이 어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최재호는 누가 죽이는 거냐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대원군이 죽이는 거예요. 근현대사 딱 들어가면 대원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대원군 때 최재호는 처형당합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세가 위축이 돼요. 그런데 최시영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대교주예요. 그래서 최시영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교리를 정리해요. 그러면서 경전을 편찬하는데 최재호의 말씀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동경대전이라는 건 동학의 경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꾸란,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성경, 바이블. 됐죠? 그 다음에 용담유사라는 포교가사집. 그 다음에 교단 정비하고, 그 다음에 포접제라는 요거는 조직망이에요. 포와 접이라고 동학의 조직망을 정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세가 다시 확장돼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게 동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동학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동학의 사상 그러면 여러분 동영대전 용담 선생님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대표적인 사상 그러면 인내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이걸 오심즉 여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내천도 있고요. 또 하나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늘이야. 그러니까 하늘은 존엄하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하늘은 다 평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말할 때 높은 하늘, 존귀한 하늘, 천한 하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늘처럼 다 평등한 거야. 그 다음에 자 마음속에 천주님을 모셔야 한다. 그래서 시천주.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그 예언사상들이 많아지는데 왕조 교체를 얘기하는 정감록 같은 게 유행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예언사상이 유행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조선이 정말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오행의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씨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씨 왕조를 세울 거다. 이런 하나도 근거 없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야? 바로 이 이씨들의 조선이 진짜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새 시대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현 시대에 대한 불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자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배계층이나 세상 희망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농민의 저항으로 갈게요. 이렇게 사회 모순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19세기 이제 밀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밀란.
근데 19세기 밀란 요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네, 한능검에서 여기는 잘 내는 주제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19세기 밀란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경래난. 그리고 두 번째는 임술밀란이에요. 됐죠? 요 두 개. 그런데 이 두 개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홍경래난은 순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앞에서 세도 정치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홍경래난은 순조고 그 다음에 임술밀란, 임술농민봉기는 철종이야. 시간이 꽤 멀어. 그러니까 우리가 밀란을 배울 때는 연달아 배우니까 뭐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잘못하면 잔상에 뭐라고 잘못 이제 남을 수 있냐면 홍경래난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임술밀란이 말도 안 돼요. 연도를 보시면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느낌, 시간에 대한 느낌 50년 이상 차이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한테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50년이 더 영향을 줘요. 둘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밀란의 원인. 일단 시간 체크했어요. 자, 밀란의 원인. 자, 첫 번째. 홍경래난은 왜 일어났냐면 서북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역 차별. 이게 포인트야. 두 번째. 임술밀란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배층의 수탈, 지배층의 비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세도 정치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임술밀란이에요. 됐죠? 둘이 살짝 다르죠. 구별하셔야 하옵니다. 되죠? 계속. 그 다음에 홍경래난은 홍경래가 주도했으니까 홍경래난이겠죠. 근데 임술밀란은 유계춘이 주도해요. 됐죠? 유계춘도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고. 그 다음에 원래 밀란은 여러분 뭘 체크해야 되냐면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지역. 됐죠? 왜냐하면 사료 같은 거 줄 때 이렇게 사람 이름을 주면 땡큐지. 됐죠? 특히 홍경래난 2인자의 난이 2인자가 나오고 홍경래가 보이고 인걱정의 난에 인걱정이 보이고 장길산의 난에 장길산이 보이면 문제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안 보이고 지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홍경래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때문이잖아. 그래서 평안도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데가 가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선천 정주성,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청천강 이북이라고 불러요. 청천강. 청천강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고대 요 동네를 살수라고 불렀던 동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주분덕의 살수대첩은 어디겠어요? 뭐 이 동네겠죠. 그래서 청천강. 됐죠?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일부 장악합니다. 됐죠? 이게 홍경래난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임술밀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돼요. 됐죠? 그런데 이 진주에서 시작된 봉기가 그러니까 함경도, 제주도, 진짜 백두에서 한라까지 조선 팔도 90군데에서 밀란의 횃불이 올라와. 여러분 이 정도면요 나라 망해야 돼요. 됐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근현대사 가서 또 얘기할게요. 철종이 별명이 뭐냐면 강화도령이거든. 이 사람이 왜 강화도령이냐면 요 바로 앞에 왕이 헌종이잖아요. 헌종. 그리고 그 바로 앞이 순조잖아. 순조. 그렇죠? 그러니까 순조가 죽으면서 헌종이 더 어려요. 8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 그런데 헌종은 순조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야, 손자.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 같은 사이야. 요 사이에 효명세자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안동김씨 세력을, 그러니까 세도감을 누르고 좀 뭔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해요. 그래서 효명세자도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린 아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때는 헌종이 어려가지고 잠깐 아버지가 다시 정치하다가 좀 있다가 요 할아버지가 죽어요. 순조가. 그리고 나면 8살에 헌종이 왕에 올라. 그리고 헌종이 후사 없이 죽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먼 왕족 중에 그 은원군의 자손이었던, 그러니까 은원군이 아니지. 그래서 그 강화도에
그 밀란에 휩싸여가지고 강화도에 유배를 갔던 그 먼 왕족 중에 한 명을 픽업을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철종은 강화도에서 자기가 왕족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농사 짓던 농사꾼이야. 그냥 나무하러 다니던 나무꾼이에요. 그런데 안동김 씨한테 픽업돼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 그래서 별명이 강화도령이야.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자기가 왕이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허수아비니까. 근데 막 정적으로 밀란이 일어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갑자기 죽어요. 이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대원군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원군이랑 이어질 얘기니까 요거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대원군의 등장이 대원군 때부터는 제가 연도를 좀 얘기할 거예요. 왜 근현대사는 연도랑 좀 함께 봐주셔야 돼요. 대원군이 1863년에 그래서 대원군의 집권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홍경래난이랑 임술밀란이 가까운 게 아니라 임술밀란은 누구랑 가깝냐면 대원군이랑 거의 붙어 있는 거야. 62, 63이잖아요. 됐죠? 시간에 대한 느낌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세도정치의 모순. 그러니까 삼종의 문란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삼정이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관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설종 때는 이거 설치만 하고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뭐 좀 잘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죠? 그럼 맨날 회의하다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그러다가 밀란이 조금 수그러들어. 됐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다 촛불 들고 막 이제 서울 뭐 시청 앞에 막 모이고 막 광화문 앞에 모이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시민들도 힘들지. 그러니까 촛불 끄고 집에 가는 거야. 끄고 막 자꾸 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래.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라보고 있다가 씩 웃는 거야. 이것들 집에 가네. 그래서 씩 웃는 거야. 그래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 삼정의 이 모순들은 그대로 대원군에게 다 넘어가.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나중에 시정하는 건 누구냐면 대원군 때 개혁정치로 시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다. 홍경래난, 임술밀란. 됐죠? 홍경래난 일단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는 서북민, 평안도에 대한 지역차별. 그 다음에 임술밀란은 삼정의 문란, 세도정치의 모순에 딱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 경제 파트에서 다 했던 얘기야. 기억나죠? 총액제, 전정, 군정, 환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삼정이정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지역을 기억할 때는 홍경래난은 가산에서 시작해서 성천강 이북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임술밀란은 진주밀란이 시작이야.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됐죠? 마지막 지도. 그래서 여러분 임술밀란은 어디냐면 서북 쪽이에요. 서북 쪽.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고려 수업할 때 서희가 거란 1차 침입 때 외교단판으로 얻었던 여기가 이제 강동육주라 그랬잖아. 그게 딱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철저하게 차별받았던 동네. 반양의 동네로 찍혀가지고 철저하게 차별받아요.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요 서북계 사람들은 또 약간 다르게 움직여. 그러니까 기옥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서울과 충청도 쪽에 소위 말하는 원래 조선의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평양을 위시로 한 그러니까 중심으로 한 이 서북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나중에 신민회예요. 나중에 뒤에 근현대사 가서 할게요. 여기 대표적인 여기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박은식,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되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하나 더. 자, 그리고 진주밀란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경남 진주. 가장 남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터져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임술농민봉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사회사 다 마무리했네요. 다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조선 후기 문화사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 자, 이제 사회사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 후기 문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